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과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 말로는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꾸미는 거에 관심도 많았고, 머리가 헝클어졌다거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조차 가지 않으려 했다네요. 그만큼 저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꿈도 이쪽으로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공부는 비교적 잘하지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던 만큼 제 꿈은 확고했어요. 저는 의류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옷을 이쁘게 입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을 꾸며주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옷들을 입고 사람들이 기쁘게 입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옷을 입히며 놀았습니다. 나는 꼭 패션으로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곤 했다네요. 그 말이 지겨웠는지 제 동생이 어느 날 언니 그 말 좀 그만해 귀 따가워 죽겠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지금 생각하면 웃을 얘기지만 저는 동생 옷 입힌다면서 옷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좋아하는 동생을 억지로 끌고 와 화장해주고 꾸며주며 대리만족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옷에 관심이 많던 전 성인이 되고 난 후엔 아르바이트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조그마한 쇼핑몰 창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위험부담이 있는 길이고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하고 싶은 건 꼭 해야겠다는 주의고 고집도 워낙 강해 엄마도 아빠도 저를 말리시지 못했어요. 유리야,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 할 위험도 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엔 네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겠니? 엄마는 네가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알잖아. 이게 내 꿈인 거. 나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믿어줘. 참고로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제 패기와 열정, 의지만 믿고 시작한 사업이었죠. 하지만 보기 좋게 망했어요. 제가 차린 쇼핑몰이 딱히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도 저도 아닌 제 쇼핑몰은 쇼핑몰의 홍수 같은 곳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유리야,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제는 취업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엄마는 사업 실패로 쓰라린 고통을 안고 있는 제게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도 됐다며 저를 어르고 달랬어요. 저도 당시엔 이제 모든 걸 인정하고 내려와야 될 때라는 걸 알았기에 그래야만 했죠. 하지만 막상 또 포기하려니 사람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SNS로 액세서리를 팔기 시작했고 액세서리는 제가 직접 손수 동대문 시장에서 재료를 떼와 일일이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의 시도는 괜찮았어요. 많은 수입을 창출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결과였기에 자부심도 올라가고 자존심도 되찾았죠. 잘 될 줄 알았어, 유리야.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해냈구나.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늘 기죽어 있다 부모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큰 돈을 만지고 자존심도 세던 시절 남편은 유일하게 제 마음에 들던 단 한 명의 남자였어요. 남편은 제가 차린 쇼핑몰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미팅을 자주 가지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사람이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미팅도 자주 가지고 끝나고 밥도 함께 하다 보니 일을 떠나 가끔은 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새 꽤 친한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당시 매장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했을 때였는데 남편이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일적인 조언도 해주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지지를 해주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성격이었던 저도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사소한 말이지만 잘 될 거라 믿어요, 대표님. 이번에 나온 옷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됐는데요. 하는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차 남편에게 조금씩 의지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남편을 일적인 사이가 아닌 남자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마침 남편이 저에게 대표님, 오늘 저랑 저녁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데이트 코스를 밟게 되었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외동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흔히 외동아들이라면 집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조금 건방지거나 성격이 안 좋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많고 이상하게도 만나면 만날수록 질리지 않고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늘 저의 재력을 질투하거나 능력을 시기하는 쫌생이 같은 남자들만 만나서 그런지 남편은 그런 면에서도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만 일을 쳐버린 거죠. 우리 결혼하자. 난 당신이어야만 해. 우리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결혼 안 할 이유 없잖아.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자, 당신을 위해 준비한 꽃이야. 뭐야? 이게 설마 지금 자기가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프로포즈지 뭐야. 꽃 받아줄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게 어딨어.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지. 자기도 참.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지. 이렇게 선수 치는 게 어디냐? 프로포즈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하고픈 사람이 하는 거지. 나 손 아파. 정말 안 받아줄 거야? 심지어 프로포즈 하는 것도 제가 먼저 했어요. 남편을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과 불안함이 한몫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결혼 생활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어요. 프로포즈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덜컥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어머니를?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어요.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동생분이 가끔 오시긴 하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저는 고민에 또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어요. 당신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끼리 단란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결정해줘. 나도 사실 많이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사는 건 내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과 가까운 집으로 신혼집을 잡아 자주 왕래하는 건 어떨까? 알겠어. 그것도 괜찮아. 제가 제안한 건 바로 어머니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고 그 성정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기에 저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허락하는 말과 달리 표정은 불만스럽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이 찝찝하긴 했지만 이게 저로서도 최선이었으니 저는 시어머니 댁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제가 하게 되었고 남편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던 제가 결혼 비용도 많이 부담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별거 없이 여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군요. 제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어머니께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밥 먹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발언인지라 저도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예, 너 얼마 번다고 했지? 연봉이 한 1억은 되니? 근데 너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석현이 괜히 기죽이고 그럼 못 쓴다. 알지? 사업이라는 건 순식간에 흥했다가도 망하기 마련이야. 네가 기고만장해서 남편 기죽이면 집안 기둥이 안 서는 거야. 알겠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그날 하루 밥이 얹혀 계속 소화제를 들이켜야 했어요. 제가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비스무리한 말들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계속되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 어느 날은 저도 짜증이 나서 어머님, 저 그러지 않아요. 저랑 석현 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저에게 아가, 뭐든 시애미한테 말해라 하며 잘해주셔서 좋은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거슬리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이 근처로 왔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 말론 시어머니가 우울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우울증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 같았죠. 그리고 덩달아 돈에 대한 집착도 상당하셨어요. 저에게 남자 체면 살려주려면 기고만장하지 말라더니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더니 갑자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매달 300만 원의 용돈을요. 300만 원이나요? 어머니, 용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데요? 예, 너는 그걸 뭘 알려 하니? 시애미가 달라 하면 그냥 주는 거지 뭔 말이 많어. 너 그 연봉 받고 일하면서 나에게 고작 그 돈 주는 게 아깝니? 아니요, 어머님, 아까운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돈도 있는데 용돈을 요구하시니까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히 드릴 수 있죠. 나도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면 쓸 돈이 많지. 왜 없겠니? 아, 잔말 말고 내놔라. 나 2번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짜고짜 300만 원을 요구하셨고 날짜까지 딱 정해주시더라고요. 이번 달 말일에는 꼭 입금해줘야 한다. 내가 괜히 이런 걸로 전화하지 않게 해라. 하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아, 우리 엄마가 원래 통이 커. 당신 돈 많이 버니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면서 대놓고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여보, 이건 당연한 게 아니지. 사실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용돈 같은 거 달라 하지 않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 휴, 사실 우리 엄마 가지고 있는 재산 없어. 집이 전부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은 우울증도 잘 걸리는데 쓸 돈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겠어. 얼마 전엔 엄마 집 가니까 혼자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 당신이 며느리니까 효도 좀 해줘. 부탁할게, 내가. 사실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돈 달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300만 원이나 되는 용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자금이 필요하고 저축도 해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거의 울다시피 몇 날 며칠 매달리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 초기라 이런저런 일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싫었고요. 물론 저에게 돈 맡겨놨다는 듯 매달 말일이면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그 돈을 주는 건 억울하고 싫었지만 나중엔 시어머니도 그 고마움을 그래도 알아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마움을 알아주기는커녕 용돈의 금액을 점차 늘려가길 원했어요. 거기다 생일날 포장까지 정성스레 해간 선물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죠. 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용돈으로 500씩 턱턱 준다는데 솔직히 생일 선물로 명품백 선물 정도는 기대했는데 조금 실망이긴 하다. 이거 건강식품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사오니? 어머님,
이 건강식품도 비싼 거예요. 아, 됐다 얘. 내가 널 데리고 무슨 말을 하니?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선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고,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돈에 관해 진상이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만 비정상이었으면 참 좋으려면. 결혼 생활 중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으니 남편이 시댁을 너무 자주 들른다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엔 굳이 저를 끌고 가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불편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잦더라고요.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사람 마냥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댁을 드나들더군요. 여보, 나 어머니 집 갔다 올게. 어? 오늘도? 주말에 우리 잠깐 쇼핑몰 가기로 했잖아. 살 것들도 많은데. 아, 그랬나? 깜빡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 옷까지 사다 줘. 당시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어요. 감사하게도 신혼여행 때 아이가 들어서서 일을 해나가며 조심조심 아이를 품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시어머니 댁부터 들르고 집에 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자고 온다고 해놓고 3일, 4일을 거기서 보낸 적도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밤에 혼자 눈을 감아야 했죠. 사실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면 매일 껴안고 잠들고 싶고 함께 일상을 보내고 싶은 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남편은 그 마음을 몰라주더군요. 내가 어머니 집 가는 게 그리 불만이야? 왜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당신 지금까지 우리 신혼생활 시작한 이래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머니 집 가서 자고 오잖아. 그럴 거면 나와 결혼을 못하러 한 거야. 내가 이런 불만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 어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임신한 날 내버려두고 매번 거길 가려 해? 그때는 저도 임신을 했을 때라 예민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남편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울 때 정작 남편이 시댁에 가 있고 연락도 안 되니 제 입장에선 썩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거기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제가 오지 않는 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남편과 갈 때마다 대놓고 핀잔과 무안을 함께 주시곤 했습니다. 예, 너는 몸에 금태 둘렀니? 네 얼굴 보는 게 일이 힘들어서 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보려 멀리 지방에서도 찾아온다고들 하던데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애미한테 하는 태도가 벌써 그 모양인 게야. 가정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알만하네.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네 태도가 그따위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 나한테도 이러는데 네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너 우리 아들 쥐잡듯 볶고 매사 가르치려 들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면 내 집에 와서도 편히 못 쉬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겠어. 근데 너 그건 알고 있어라? 내 아들은 대졸이고 너는 고졸이야. 대졸자랑 고졸자랑 학력 수준부터가 다른데 네가 내 아들 가르칠 수준은 안 돼도 한참 안 돼. 정말로 그때는 너무 화가 나 머리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가 고졸이라고 남편 가르칠 수준 안 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화를 좀 식히려고 앉아있는데도 가슴에서 올라온 열이 꺼지질 않더군요. 한편으론 도대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전달했길래 이러는 건지 싶어 집에 와 남편에게 한참을 따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머니가 내가 당신을 쥐잡는 듯 볶는다고 하는데 사실도 아닌 말을 막 던지면 어떡해? 당신이야 엄마니까 무슨 말이든 편해서 한 말이라고 쳐도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받아들이신다고. 아니, 넌 왜 툭하면 우리 엄마 욕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임신해서 떽떽거리는 거 심해졌다고? 그거 몇 마디 한 게 잘못이냐?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너 히스테리 부리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받아주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어. 뭐?
일하고 들어와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들어오자마자 청소해라, 양말 정리해라. 쉴 새 없이 할 일을 주문하는데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냐? 돈 버는 남편도 좀 생각해라. 당신이 입은 옷 당신이 정리하는 건 기본 아니야? 아니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제가 임신을 해 몸이 불편해 못한 집안일을 남편에게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남편은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그걸 시어머니에게 아주 상세하게 일러 바쳤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날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동안 부른 배를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자 하며 겨우 화를 가라앉혔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혼하는 게 100번 맞는 선택이었지만 아기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겁이 났어요. 이혼은 안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더 이상 말을 섞는 것도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 남편에게 주는 돈도 시어머니에게 주는 돈도 끊어버렸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생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내 돈 안 내놔? 너 오늘 내로 입금 안 하면 나랑 인연 끊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 너 때문에 지금 동창회도 못 가고 있잖아. 어머님, 죄송한데 이제부터 그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저도 돈 쉽게 번 거 아니라서요. 이제 용돈 요구하지 마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뭐라고? 야! 시어머니는 저희 집 문까지 두드리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남편에게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그렇게 냉전을 유지하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문을 열어주고 말았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들고 계시던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버렸어요. 사방에도 튀고 제 몸에도요. 얼떨결에 당한 일이라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되려 씩씩거리며 이 망할 것이 어디서 날 돈으로 무시해!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이후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 선언했고 몇 날 며칠 이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분명 냄새는 씻겨져 다 내려갔는데도 늘 제 몸 어딘가에선 그 음식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을 때면 시어머니가 생각이 났죠. 그러던 와중 저는 산통을 겪으며 어여쁜 우리 아이 하늘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남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주 조금은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도 화가 안 풀렸는지 저를 못된 며느리라고 동네 분들에게까지 욕을 하고 다니시는 게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동안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하다라는 표현 말고는 무슨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를 만큼 제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네요. 당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사업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사업이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매출도 반으로 줄어들고 재방문하는 손님도 없어지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니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던 때에 친했던 언니가 돈을 좀 벌어보라며 좋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아온 언니이고 이쪽으로는 정보가 많은 언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판단력이 흐릿해졌던 건지 저는 거액을 투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을, 몇 달을 기다렸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그 돈을 공중으로 그대로 날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돈 잘 벌던 사업가에서 쫄딱 망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얘, 너 미쳤니? 너 듣지 않니? 빚까지 생겼다며. 당장 이혼해라. 세상에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그러려고 이 난리를 쳤니?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당장 이혼해. 어머니, 못하니? 도장 안 찍고. 그러니 심보를 좋게 써야지. 시애미한테 돈 안 준다고 뻗팅기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너 같은 건 망해도 싸다 싸. 사람 얼굴에 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나를 조금은 감싸주겠지 싶어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도 저를 외면했어요. 우리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삐끗했잖아. 이미 서로 안 맞는 거 알고 있었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인 걸까? 정답이 없는 질문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여자 잘못 만나 내 아들 팔자가 꼬였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였어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내 아들 꼴이 이게 뭐니? 하면서 끝까지 저를 비난하셨어요. 그나마 하나 다행스러웠던 건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식에게 정이 없던 인간이라 그런지 애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군요. 이혼 후 본격적인 고생길이 시작됐어요. 갈 데가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차마 고향으로 내려가기엔 부모님 얼굴 보기가 죄스럽고 창피해서 그런지 연락을 못했는데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너 뭐 때문에 집에 못 오고 있는 거야? 얼른 짐 싸들고 집으로 와라. 애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얼른 와. 아버지의 호통에 저는 울며 고향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저 저를 한없이 껴안으시며 이 고통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이혼을 당했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자 당장 무능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가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결국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도움 안 되니까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의도 몰라요. 하고 소리를 치셨지만 시어머니는 참 이보세요. 그쪽 며느리는 저에게 처음부터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제 아들에게도 못했고 저에게도 며느리 노릇한 적 한 번 없는 쓸모없는 애였다고요. 그런 애 걷어줬으니 오히려 그쪽에서 고마워하셔야죠. 라고 말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황당해하시며 당신 같은 인간과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저는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단칸방에서 아기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며 마음을 삭혀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나쁜 생각 말이죠. 처참하게 실패한 내 인생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비참하게 그지없었어요. 가끔 가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았는데 저만 이 모양 이 꼴이었죠. 그래도 아기를 보면 생을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만 바라보는 내 아이를 보면 그런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 후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당시 고졸학력에 저를 써주는 곳이 별로 없고 회사 취직도 쉽지 않아 식당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일은 절로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애 사진을 보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리라 다짐했고 제가 잘 사는 게 한편으론 남편과 시댁에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어요. 전 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분유값마저 부담이 된다. 그러니 도움을 달라 하면 전 남편은 제게 딸랑 10만 원을 입금하며 그러더군요. 난 이제 새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연락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졸지에 이혼난까지 됐는데 이제 나한테 그만 피해 끼칠 때도 됐잖아. 어떻게 나도 모자라 제 자식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건지 그때 저는 그놈이 인간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저도 돈을 모아 이제는 저희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늘 떨어져 지내다
이제야 내 손으로 아이를 안고 돌볼 수 있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한편으론 퍽퍽하고 버거웠어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옷도 입히지 못하고 새 신발도 신기지 못하니 엄마로서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가 아닌 다른 엄마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러던 찰나 시장에서 아이 옷을 살 때였는데 아이 옷을 파는 쇼핑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옷에 대한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함께 말입니다. 사실상 자금도 없었고 막상 시작하기에 겁도 났는데 예전에 사업하면서 알던 지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쇼핑몰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일단은 우리 아이도 입을 수 있는 질이 좋은 옷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아이의 옷은 낯선 분야라 힘들기도 했지만 매일 밤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았던 쇼핑몰이 점점 커지면서 매출도 늘고 광고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무사히 잘 버텨낸 결과였어요.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5년 정도 걸렸어요. 어쩔 땐 주말에도 아이를 안고 회사에 가야 할 정도로 일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형편이 넉넉해지니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무엇보다 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어찌 알았는지 제 소식을 건너 알게 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노숙자와 같은 꼴로 말이죠. 두 사람 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특히 마치 아픈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보는데 일단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 마주하기도 싫었지만 근처 카페에 가 앉았어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좀 살려줘. 살려달라니 그게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들어보니 두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재혼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꽃뱀이어서 남편 돈을 훔쳐 달아났고 덕분에 남편은 일용직, 시어머니는 백화점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죄를 지었어. 근데 한 번만 봐줘. 나랑 어머니 정말 지옥에 살아. 우리 어머니 암인데도 일하셔야 하고 나는 거지만도 못하게 살고 있어. 당신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우릴 도와주면 안 될까? SNS에서 보니까 당신 회사 유명하더라고. 꽤 성공한 것 같던데. 그냥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 볼게. 안 될까? 5천만 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찾아온 거니? 예, 아가. 그렇게 너 내쫓고 나서 나도 후회 많이 했다. 반성 많이 했어. 근데 과거는 과거고 너랑 우리가 보통 인연이니? 한번 가족으로 엮였던 인연인데 네가 우리를 좀 봐주렴. 응?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저에게 돈을 달라 애걸했어요. 5천만 원을 달라고 말이죠. 그 순간 시모가 용돈 300만 원을 요구했던 게 생각이 나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쩜 사람의 근본은 이리도 변하지 않는 건지. 저는 고개를 내저으며 시모를 밀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더 이희에게도 어머님에게도 돈 줄 의무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두 사람 가족도 아니고요. 제가 가족이었을 땐 가족 취급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요. 그때 제가 망했을 때 좋게라도 끝냈으면 지금 도움이라도 받으셨겠죠. 근데 어머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망해도 싸다 하셨죠? 그런 말 하신 분이 지금 저한테 와서 감히 이 돈을 요구하세요? 미안하지만 어머님도 당신도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테니까. 여보. 저는 그렇게 저를 목청껏 부르는 남편과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 등진 채 주차해 놓은 제 차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카페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참, 저들의 모습이 너무 찌질하고 불쌍해서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주는 대로 받은 그들의 업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그대로 제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싱글맘이긴 하지만 외롭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가 버티고 견뎌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고, 요즘은 그걸 지나온 제 자신에게 대견하다, 잘했다 같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혹시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고 끝나고 이 또한 지나갈 테니 조금만 견뎌달라는 말 드리고 싶어요. 힘내시고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